미국의 7월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7만 3천 개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4.2%로 집계됐습니다. 5월과 6월 고용 수치는 총 25만 8천 명 하향 조정됐으며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가 7월에도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ISM 제조업 PMI는 48.0으로 전월보다 하락하며 5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였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고용 부진과 공급망 압박 지속으로 제조업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핵 잠수함 2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도발적 발언을 한 메드베테프 부의장을 겨냥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에 이어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관세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그런데 이 고용지표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용이 둔화가 되면서 관세 충격이 있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좀 미끄러진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 5월과 대비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4%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또한 1.6% 하락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1.23%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떨어졌습니다. 3.21%나 떨어졌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좀 더 낙폭을 그렸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1.4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 또한 하락했습니다. 2.79% 하락했는데요. 역시나 경기 침체 우려뿐만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 증산 전망으로 함께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배럴당 6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들 전반적으로 좀 짙은 빨간불을 켜준 모습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3% 하락하면서 지금 중국의 H20 칩에 대해서 계속 수출이 좀 지연이 걸려 있죠. 연일 좀 낙폭을 그리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AMD 또한 1%, AMD도 2.6% 하락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팔란티어까지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단에서도 빨간불이 좀 짙게 띈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애플 쪽에서도 실적에 대해서는 잘 나왔지만 역시 2.5% 하락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은행주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은행주 쪽으로도 역시나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2.3% 하락했고요. 지금 비자, 카드사 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단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엑손모빌 1.79% 하락했고요. 쉐브롤 또한 지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지 3가지 종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과 유나이티드 헬스, 레딧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레딧만이 17%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레딧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아마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이 목요일 장 마치자마자 새벽에 또 실적 발표가 있었죠.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대해서 좀 가이던스가 우려가 됐는데요. 역시 금요일 아침 새벽에서도 하락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금요일장에서 8% 넘게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2분기 매출과 EPS는 깜짝 호조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데요. EPS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 26%를 뛰어넘는 흐름을 보였고요. 클라우드 사업부와 영업이익은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 1년 전보다 13%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성장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클라우드 부분의 아마존 웹 서비스도 17.5% 성장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경쟁 업체들과의 좀 실적이 대비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39%, 구글의 클라우드는 32%의 성장률에는 크게 못 미친다라는 점에서 좀 비교가 되는 점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영업이익률은 32.9%에 그쳤는데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하락했다라는 점에서도 앞으로의 성장세가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3분기 전체 매출도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아마존 웹 서비스 성장세 둔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마진에 대한 회복 여부는 조금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우려가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에 대해서 성장세와 비교했을 때는 앞으로 조금은 이 아마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떨어질 우려가 더 높다라는 점이 더 부각이 됐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요. 아마존 M7 종목 중에서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서 이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도 역시나 요즘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지금 고용지표 둔화로 인해서 더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함께 이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됐습니다. 4.7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요. 옵텀 헬스 부분에서 조금 더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베어드 같은 경우에는 198달러로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키뱅크도 350달러. 그리고 RBC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286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 부진의 더 큰 이유가 실적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의료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 제도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계속해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한동안 계속 이 잡음이 좀 있었는데 이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했다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국의 의료 산업에 대해서 구조 변화가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 헬스케어 딴 전반적으로 이 섹터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레딧 살펴볼까요? 네, 정말 전반적인 하락 흐름에도 불구하고 레딧만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로 1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실적 시즌이만큼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출 같은 부분에서도요, 예상치가 4억 2,600만 달러였는데요. 5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EPS도 좋았습니다. 예상치가 19센트였는데요. 45센트가 나오면서 2배 이상이 넘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광고 매출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기반으로 더 확대를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시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주간의 이용자들도 분석해 보니까요. 지금 1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6배나 급증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딧 CEO가 레딧 창립 20주년을 맞은 지금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 미래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인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AI 기반으로 해서 검색 도구인 레딧 앤서스가 전 세계로 확장을 하고 있고 검색 경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강화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포부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점도 중요하죠. 3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예상치를 웃돌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상황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쌀 개방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한미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구만전자 귀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이 저점이라는 또 시그널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풍산 소식입니다. 금요일에 굉장히 또 주가가 폭락했죠. 어떠한 이유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한미가 최근 15% 상호 관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은 잡음이 있는데요. 바로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여전히 좀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쌀을 포함해서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열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측 간에 지금 협상을 두고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논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타결이 됐었던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농산물을 포함해서 미국산 제품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이 미국산 쌀의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쌀 시장 개방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잘라 말했고요.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농업은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쌀과 소고기는 반드시 지켜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협상 자체가 구두로만 진행이 되면서 공식 문서도 없었고 또 미국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을 쓰면서 오해가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협상단은 쌀과 소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정해놓고 끝까지 방어했다라고 전한 상태고요. 정부는 이번 발언을 정치적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식 합의문이나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는 한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에 열릴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회담 안에서 조금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우리 정부는 현재 8월 마지막 주에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좀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농산물 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건데요.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을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을 했고요. 농업계에서도 식량 주권과 국민의 건강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상단은 실제로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농업 개방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도 함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면 정치적인 부담은 물론이고요. 앞으로의 통상, 농업 정책에도 파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혹시나 이 비관세 장벽이나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쌀 시장 접근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 관련주들도 함께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불안감이 있는 모습으로 포착이 됩니다. 협상에서 아무래도 쌀과 소고기는 지켜냈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검역 절차 같은 이런 비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수입이 그래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 시장 아무래도 열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이 쌀 시장이 좀 직접 개방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윤철 부총리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모두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단호히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이미 한미 FTA 이후에 우리 농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이 돼 있고 쌀과 소고기만큼은 예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농산물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사과는 1993년부터 수입을 신청했지만 아직은 검역 절차 8단계 중에서 2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유전자 변형 감자도 식약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화되면 사실상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농민들의 우려입니다. 정부는 이런 협의를 과학적 검역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쌀과 소고기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식량 안보와 농업보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문서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직접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큰 틀은 이뤘지만 지금 이 안에서 쌀 시장 개방이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좀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열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삼성전자 또한 좋지 못했는데요. 3% 밀리면서 다시 6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7만 원을 회복한 지 불과 3거래일 만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급락 어떤 이유 때문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주가가 68,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빠져나가게 되면서 하루 만에 3.5%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입니다. 배당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완화폭이 작다 보니까 금융주나 또 IT 대형주에서 좀 매물이 쏟아졌고요. 두 번째는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AI 반도체주들이 함께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킨 모습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한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는데요. IT 제품 가격이 오르고 글로벌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줬습니다. 결국에 이런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회복한 지 3거래일 만에 다시 6만 원대로 밀리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도 밀리게 되고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던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그래도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이 테슬라의 대형 파운드리 계약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만전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번 하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우선 지난 7월 말에 테슬라와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었죠. 이 계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에서 TSMC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는 걸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도 AI 빅테크가 삼성의 선단 공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신한투자, KB, IBK투자증권이 9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미래에셋은 8만 8천 원, 삼성증권과 흥국증권도 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KB증권은 하반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6배, 디스플레이 부문은 3배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구만전자 시대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신영증권은 HBM 경쟁력 회복이 주가 상승의 열쇠라면서 현재는 저점을 지나서 반등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이미 회복 사이클 후반부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지만 내년 이익 성장세가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미리 반영될 거란 전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메모리 가격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실적 얼마나 또 회복을 하게 될지 증권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6,7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넘게 줄면서 부진하긴 했지만 회사는 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하반기 반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7월 PC용 디램 가격이 전달보다 50%나 급등을 했고요. 낸드 가격도 8% 이상 상승했습니다. DDR4의 가격은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업황 개선 신호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 사업도 하반기 판매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고요. 또 차세대 HBM4 제품도 개발을 마쳐서 고객사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기술 경쟁력도 점차 회복될 거라는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또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이 미국에서 전작 대비해서 1.5배 이상이나 잘 팔리게 되면서 모바일 사업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모든 흐름들을 반영을 해서 3분기 영업이익을 8조 원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 반등이 본격화된다면 최근 늘어난 9만 원 목표 주가가 전망이 좀 점차 현실화될 거라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HBM에 대한 사업도 지금 하반기 판매량이 크게 늘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주가에 대해서도 이 향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산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풍산 쪽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무너졌는데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구리 가격까지 좀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배경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풍산 주가가 15% 넘게 빠지면서 좀 13만 원대까지 내려앉게 됐습니다. 지주사인 풍산홀딩스도 12%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풍산의 영업이익은 93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고요. 컨센서스였던 1,115억 원에도 20% 가까이 못 미쳤습니다. 순이익도 42%나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은 1조 2,940억 원으로 소폭 늘긴 했지만 수익성 악화가 더 뚜렷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을 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당초 미국이 50%의 구리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예고에 가격이 급등을 했었지만 최근에 백악관이 구리 원료와 또 폐구리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은 건데요.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크게 밀리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풍산의 주가 지금 15%까지 금요일 시장에서는 밀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좀 좋았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도 있었고요. 방산에 대해서 특수 효과로 인해서 좀 최대 실적까지 냈던 풍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왜 이렇게 좀 부진했는지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 2분기 영업 환경이 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를 넘을 정도로 강세였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 제품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환율까지 높아져서 재고 평가 이익, 이른바 메탈 게인으로 수백억 원을 추가로 벌어들인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좀 정반대였습니다. 구리 가격이 급등한 시점이 2분기 말 이후여서 실적에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원재료를 비싸게 사면서 원가 부담만 커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탄약에 10에서 25%의 관세가 붙게 되면서 2분기 관세 비용만 180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산업용 전기료도 10%나 올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여기다가 통상임금 선지급까지 겹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작년 13%에서 올해는 한 자릿수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2분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부진한 이런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50% 구리 관세 부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산 수출 확대까지 실적에 대한 회복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증권가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반등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난달 급등했던 구리 가격이 3분기에 재고평가 이익으로 잡히게 되면서 약 50억 원가량의 메탈 게인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50% 구리 관세도 원료와 폐구리는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원가 부담 없이 완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풍산은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원료를 조달할 수 있어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또 방산 부문도 긍정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155mm 자주포탄 같은 주력 제품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산은 부산과 안강 공장을 증설하고 현재는 유럽 내 현지 생산 거점 구축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수출 제품은 내수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리 가격이 다시 급락을 하거나 혹은 미국 관세 정책이 변동될 경우에 실적 회복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3분기부터 구리와 방산 사업 모두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풍산이 지금 2분기 실적 부진뿐만이 아니라 구리 가격에 대한 급락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3분기부터는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보입니다. 메탈 게인뿐만이 아니라 방산 수출에 대한 확대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풍산이 15% 넘게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모멘텀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7만 3천 개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4.2%로 집계됐습니다. 5월과 6월 고용 수치는 총 25만 8천 명 하향 조정됐으며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가 7월에도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ISM 제조업 PMI는 48.0으로 전월보다 하락하며 5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였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고용 부진과 공급망 압박 지속으로 제조업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핵 잠수함 2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도발적 발언을 한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겨냥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가 2년간 이어온 자발적 감산을 종료하고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9월부터 하루 54만 7천 배럴의 증산에 나섭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와 러시아를 겨냥한 휴전 압박 카드로 해석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급랭한 건데요. 여기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또 새롭게 설정한 상호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이 관세 불확실성이 시장의 하방 압력의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 2% 넘게 빠지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도 1.6%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사실 5월 이후에 최대폭을 기록하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빠졌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1.2%대 빠지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무너졌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 10년물 국채금리 쪽으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3% 넘게 빠졌는데요. 이 미국의 고용 쇼크로 인해서 국채금리 쪽으로 모두 빠졌고요. 또 장기물 쪽에서도 특히나 많이 빠졌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해 있는 30개 종목 중 1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면서 이 지수에도 함께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WTI 유가 지수 오늘 2%대 넘게 빠지면서 2.79% 빠지며 또 배럴당 6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지난주까지 전쟁 여파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던 유가는 빠지는 모습이 또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불바다가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기술주 또 이렇게 빅테크 쪽으로도 큰 하락폭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단으로는 소폭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종목별로 들어가서 어떻게 빠졌는지 그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받아갑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전반적으로도 불바다가 형성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또 애플은 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5%대 하락하면서 또 한 번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쪽으로도 살펴보시면요. 이 고용 쇼크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M7 종목 중 6개 종목이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고 또 그중에서 5개 종목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와는 또 따로 노는 분위기가 함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임의 소비자 단으로 넘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임의 소비자 단에서 테슬라의 하락폭이 또 두드러집니다. 이 M7 종목의 2단화라고 불리는 테슬라는 또 그 5개 종목 중에 포함되지 못하고 1개 종목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1.8%대 하락하면서 결국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필수 소비자 단으로 넘어가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아마존 8%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수준으로 회귀한 주가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성장 엔진 클라우드 부문의 영업이익이 현재 축소되면서 하락 원인의 또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월마트와 코스트코 쪽으로는 상승폭을 키웠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제약바이오 쪽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그린라이트를 그래도 켜준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방어주인 또 제약 헬스케어주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런 그런 뭔가 약간 인하 소식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켜주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주 단으로도 넘어가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JP모건과 비자 쪽으로도 하락폭이 큽니다. 2%가 넘는 하락폭이 JP모건 쪽에서 확인이 되고요. 또 비자 쪽으로도 1%가 넘는 하락세, 마스터카드로도 또 빠지는 주가 흐름이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약세였다는 점에 이어서 또 기술주와 카드사 쪽으로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에너지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엑손모빌과 쉐브론도 모두 하락폭을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나 엑손모빌 쪽으로는 1.7%대 약세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히트맵 통해서 또 종목별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히트맵 상에서도 종목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가운데 이 시장 전반적으로 공포가 확대됐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CNN 공포 탐욕 지수는 지난 거래일 42일 만에 탐욕에서 또 중립으로 낮아졌는데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미국장 이슈와 그 내용, 이현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금요일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징적인 종목들 3가지 통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존과 유나이티드 헬스와 레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과 유나이티드 헬스는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레디만이 17%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 8.27% 하락하면서 이 M7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장 마감하자마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 좋게 나온 이유는요. 바로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분기 매출부터 살펴볼까요? 매출과 EPS 모두 깜짝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존 온라인 상거래이니만큼 계속해서 쇼핑 부분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 발표했고요. 클라우드 사업부에서도 영업이익과 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39%라든지 구글 클라우드의 32%에 비하면요. 이 아마존의 웹 서비스 부분이 17.5%입니다. 성장률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진할 것이다라고 나오면서 우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핵심 수익원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에서는 전체 이익에서 60%를 책임지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경쟁사 비교했을 때는 4분기 이후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매출도 보니까요.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좀 밑돌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3분기에 대한 우려, 좀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아마존 AWS,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에서는 마진에 대해서 회복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쟁사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마존이 좀 뒤따라가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M7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섹터,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요즘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해서 헬스케어 단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4% 하락을 했고요. 52주 신저가를 좀 아무래도 기록한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헬스 안에서도요, 옵텀 헬스 부분에서 부진이 더 크게 좀 하락했다라는 점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베어스에서 목표 주가 198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키뱅크에서도 350달러, RBC 캐피탈에서도 286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역시나 마진 압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체적인 실적 우려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의료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같이금 좀 작동하고 있다는 점까지 이 역시나 주가를 좀 하방으로 이끌고 있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리스크까지 함께 엮여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서 유나이티드 헬스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의료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이 헬스케어단에 대한 이 투자 아이디어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딧도 살펴볼까요? 네, 레딧만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좋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했던 이유 바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부터 살펴볼까요? 예상치가 4억 2,600만 달러였는데요. 5억 달러가 나왔고요. EPS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상치가 19센트인데 45센트가 나오면서 2배 이상 훌쩍 넘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렇게 마음을 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고 매출도 좋았고요. 사용자 기반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수익성이 대폭 좀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레딧 CEO는 레딧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은 지금 이 비즈니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인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AI 기반에 대한 검색 도구인 레딧 앤서스도 전 세계로 확장을 하면서 검색에 대한 경험 전반에 좀 통합적인 시그널을 계속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2분기 주간 이용자가 1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늘면서 6배나 급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용자 경제 관련해서도 일부 프로젝트는 좀 보류 중이지만 그래도 콘텐츠 강화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 또한 좀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점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딧, 아무래도 지금 커뮤니티 기반의 소셜 플랫폼이죠.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이고요. 이용자가 많이 늘었고 가이던스의 매출 또한 지금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좋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7% 급등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또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많았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용지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금요일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고용 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지금 페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시한이 확정이 된 만큼 관련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부터 클로즈업 해볼까요? 네, 경제 지표 그 안에서도 고용 지표가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해서 역시나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우려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이 아니라 국채 금리 또한 빠진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고용 증가세가 뚝 떨어진 건데요. 단 7만 3천 개에 그쳤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10만 명이었는데요. 7만 명에 그쳤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예상에 크게 못 미친 수치인 겁니다. 지금 실업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4.1%에서 4.2% 소폭 상승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좋지 못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과 6월의 고용 수치 전망이었는데요. 기존 발표보다 지금 10,000명대로 크게 낮췄다라는 점입니다.
5월에 증가폭이 14만 4천 명이었는데 지금 19,000명으로 대폭 낮춘 거고요. 6월도 14만 7천 명이었는데 14,00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14만 명의 증가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금 10,000명대로 대폭 하향한 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트럼프 2기 집권 이후에 잇따라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달간 이 고용을 했다라는 일자리가 25만 8천 개가 증발을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을 때 굉장히 고용 시장이 위축이 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 고용 보고서를 낸 노동통계국의 국장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몰아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용 시장에 대해서 지금 대폭 하향한 점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7월에 고용 증가세 또한 뚝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통계 담당자까지 지금 해고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 안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매파의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해서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계속해서 이 해임에 대한 촉구, 의장에 대해서도 해임 촉구 발언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9월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이야기도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스탠스가 더욱더 강해진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페드 안에서도 이사진이 7명이 있는데요. 3명이 지금 트럼프 인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2명이었는데 이렇게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임하게 되면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3명이 트럼프 인사가 된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기에 된 의장의 포석 또한 본격화가 될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내년 5월에 파월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 만큼 차기 의장에 대한 후보를 계속해서 지금 물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사의 돌연 사임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더 높아진 만큼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국채 금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좀 덩달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에 과연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될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주였죠. 8월 1일이 이제 시한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관세 통보가 모두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된 모습입니다. 69개국의 새로운 관세가 통보가 됐습니다. 68개국 플러스 유럽연합까지인데요. 그 안에서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은 25%에서 15%까지 낮아진 상황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조정에 대한 관세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50%로 좀 크게 늘었다라는 점에서 좀 눈에 띕니다. 이 안에서도 이 캐나다에 대해서는 35%가 됐는데요. 지난 1일에 즉각 발효가 됐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오는 7일부터 발표가 됩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휴전에 대해서 시한이 오는 12일에도 확정이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시한이 8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하게 될지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현재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된 모습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4일 팔란티어에 대해서 실적이 나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AI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만큼 팔란티어가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5일에는 AMD와 암젠, 슈퍼마이크로컴퓨터까지 나옵니다. 관련해서도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6일에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지금 필수 소비재단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가져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8월 7일 아무래도 지금 제약 쪽으로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일라이 릴리라든지 길려드 사이언시스가 나오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력 쪽으로도 굉장히 요즘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까지 어떠한 실적을 내놓은지에 따라서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향방이 갈리게 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답해주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댓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삼중고 직면, 이젠 버티기 한계라는 댓글입니다. 삼중고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댓글인데요.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댓글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철강과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조선업까지 좀 복합적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고민일까요? 사실 오늘은 종목에 대한 고민보다는 업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수출의 중소기업의 42.8%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 대민 수출도 또 철강은 17.8%, 알루미늄은 7.6%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고 또 인증서 구매까지 의무화가 되면 현재 이 조선업 관련 업계는 2034년까지 5,500억 원에 달하는 탄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점들이 최근 존재하고 있는데 이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또 다양한 부분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 점도 함께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좀 산업 전반적으로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법사위를 통과한 것도 아무래도 산업계 전반적으로 좀 큰 파장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안에서도 조선업계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 점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이번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또 이렇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또 파업에 대한 손상 배상 제한을 또 핵심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조선업은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핵심 협력의 카드였던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중심축이라며 이 법으로 인해서 원청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면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또 미국 협력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금속노조 소속 또 철강 알루미늄 중소업체 중 82%가 조합원 300명 미망의 중소사업장인데요. 만일 노사 분쟁이 발생하면 이 생산 중단이 곧바로 수출 차질, 또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또 조선과 철강은 공급망상 긴급하게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한쪽의 흔들림이 다른 쪽으로 부담이 된다면 경영 부담 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현재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계속해서 좀 악재가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아무래도 노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 중단이 되고 이거는 또 매출까지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세에 덩달아서 지금 환경 규제까지 트리플 악재가 동시에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먼저 철강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 조선의 특수강 또 구조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요. 또 조선업의 위축은 곧 미국과의 협력, 동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부와 정치권 모두 단기적인 완충 장치와 또 장기적 산업구조 재편을 현재 병행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이 삼중고는 단순한 업종 위기를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도 흔들림이 번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현재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중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철강과 조선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노사 갈등이라는 이 삼중고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AI 두뇌 벌써 상용화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또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AI 두뇌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사실 두 번째 댓글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관계를 다루는 또 종목이 맞습니다. 네. 사실 정확히 2023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 미국 실리콘밸리의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머스크를 직접 만났었는데요. 당시 첫 사업 미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지만 전장용 반도체 협력 확대가 사실 주된 목적이었죠. 이 두 회사는 또 긴밀히 협력 방향을 논의하면서 관계를 다져왔고 마침내 이번에 약 23조 원 규모의 AI6 칩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삼성의 고위 경영진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 삼성 텍사스 신공장이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 건데요. 외신들도 이 계약이 부진했던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험대라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약 23조 원 규모의 AI6 칩을 위탁 생산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AI6 칩이 얼마나 중요한 칩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반도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 AI6 칩은 현재 단순한 반도체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차,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또 데이터 센터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형 AI 반도체로 테슬라 AI 밸류체인의 핵심 부품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테슬라가 쓰던 AI4보다 두세 대 발전했고 또 올해 말부터 양산되는 AI5보다도 또 연산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되면서 또 이렇게 5000에서 6000 TPOS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칩은 특히 비전 AI, 즉 시각과 행동 데이터를 복합 학습하는 이 피지컬 AI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챗 GPT 같은 언어 모델보다 또 훨씬 방대한 그런 연산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테슬라는 2030년까지 전기 자율주행차 또 400만 대, 옵티머스 로봇 100만 대를 연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로봇은 자율주행보다 10배 이상 연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AI6 칩의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 한 대에 반도체가 2개 이상 탑재되고 또 옵티머스는 아직 설계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대량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165억 달러고 또 최소 규모이고 실제 생산량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이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서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해 또 빠른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력은 또 테슬라와 AI 모델 로봇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결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와 테슬라와의 계약 관계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도 AI6 칩, 단순한 부품에 대한 수급을 넘어서서 앞으로 자율주행차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더 커한 기대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 두 종목, 두 기업들 간의 이 주가 흐름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조선 부활, 그리고 하나오션 원맨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조선업 관련된 종목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사실 써져 있는 것처럼 하나오션의 원맨쇼, 시총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하나오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 하나오션의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이번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크게 작용했죠.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부과되던 이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 소식이 이어지면서 하나오션 같은 조선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제안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번 협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또 1,500억 달러가 한미 조선협력 펀드로 조성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 또 기자재 공급망 재편, 또 선박 유지 보수 사업 등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 펀드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또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에 집중될 계획이며 또 한국 정부도 국내 기업 수요에 기반해서
직접 투자와 대출, 또 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간 8,800억 원 넘게 또 하나오션의 수익을 순매수했고 또 주가도 이에 따라서 상승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 중 또 30개 종목 중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유일하게 보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또 폭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오션만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3위까지 자리하기까지 했는데요. 역시나 이 기대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오션 현재의 사업 현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하나오션은 지난해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LNG선, 유조선, 또 잠수함, 구축함 등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과 방산, 조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조선 분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또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을 통해 미국 필립조선소를 인수하고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선 상황입니다. 최근 필립조선소와 또 협력을 해서 대형 LNG선 한 척 건조 계약도 체결하면서 생산 체계도 연간 1.5척에서 8척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를 추진 중인 오스탈은 미국 연안 초계함 건조 실적을 보유한 조선사로 만약 인수가 성사되면 군함 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하나오션이 보유한 필립조선소와 또 인수 추진 중인 오스탈, 그리고 또 지분을 확보한 넥스트 디케이드 등이 이 미국 조선소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으며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과 또 국회의 조선협력촉진법 제정 추진 등이 이 사업의 추가 탄력을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한국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는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내 상선 및 군함 발주를 실제로 한국 기업이 또 수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답을 받을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하나오션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또 변흥진 IM증권 연구원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오션 지금 선박뿐만이 아니라 방산 조선까지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조선 사업으로서 발달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미 협력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국내 증시 흐름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검은 금요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K스틸법 공동 발의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KAPA 이 품질 인증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지금 4%까지 빠지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좀 증시가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흔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부터 이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3,100선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하락률이 4월에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있었을 때 이후로 가장 큰 상황이었고요. 코스닥도 4% 넘게 떨어지면서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대규모로 주식을 팔았는데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합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을 했고 시장 전체가 거의 패닉에 가까웠습니다.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4원 넘게 뛰어서 1,401원을 찍었는데 5월 이후에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줄어든 데다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 기대도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좀 증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좀 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시장이 어떻길래 지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이번 세제 개편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좀 더 커지는 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반응을 한 거고요. 네. 첫 번째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입니다. 원래는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를 해야 대주주로 분류가 됐는데 이걸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입니다.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따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최고 세율이 한 25% 정도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35%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이 된다면 38% 넘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러면 감세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증권 거래세 인상입니다. 원래는 0.15%까지 낮췄던 거래세율을 0.2%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 셈이고요. 이 때문에 고배당주와 증권주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하나와 SK스퀘어, LG 같은 지주사 주가가 6에서 8%씩 떨어졌고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같은 증권사들도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증시를 살리겠다던 새 정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흔들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아무래도 고배당주, 증권주들이 좀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준을 좀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충격 얼마나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금요일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여당이 좀 바로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 우선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대통령실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주 안에 당장 개편안이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매도세가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 한미 간 상호 관세율을 15%로 합의를 하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이 기존의 FTA 혜택을 잃은 점, 그리고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아서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손보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율을 낮춰야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변동성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세 부담까지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확실시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는 됐지만 철강 업계에서는 한숨이 좀 짙은 상황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금속 제품에 대해서는 50% 고율 관세가 여전한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사실상 대미 수출길이 막혔다라고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철강 업계에서는 어떤 결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나 부품은 15%로 관세가 낮춰지긴 했지만 네. 알루미늄이나 철강 같은 이런 금속 제품들은 아예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6월부터 적용돼 왔던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이 수준의 관세는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지 말라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올해 초에 25%에서 2달 만에 50%로 2배가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에 철강을 보내면 팔면 팔수록 손해만 보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은 같은 50%를 적용을 받더라도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제철은 미국 철강업체인 US 스틸을 인수를 했고요. 유럽계 철강사들도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으로 관세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들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는데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의 제철소를 현재 짓고 있긴 하지만 가동은 2029년 이후기 때문에 당장의 해결책이 되진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철강 업계들 지금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까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장이 좀 있겠죠? 네, 일단 단순히 수출만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서 4월 통계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전체 철강 수출은 2%대 감소였는데 미국 향만 10% 넘게 줄게 됐습니다. 이번 관세가 계속이 된다면 미국으로 나가는 대부분의 철강 제품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 철강이 국내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건데요. 공급이 이렇게 쏠리게 된다면 국내 철강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나 조선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가격을 더 깎아달라는 요구를 세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포스코는 미국 비중이 낮아서 단기적인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 같은 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특히나 세아제강지주는 유정용 관관 수출에 강해서 코스피 철강사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제철소를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자재를 한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50% 관세가 붙게 된다면 공장 건설 비용까지 함께 늘어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지화를 해야 경쟁이 가능하지만 투자 비용과 시간 부담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고율 관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미국향 이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이 좀 막힌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지화를 해야 된다면 지금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는 외교적인 재협상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철강이 아예 협상에서 제외가 됐던 만큼 이달 내에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강 관세 문제를 꼭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큰 상황인데요. 정상 간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돌파구가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함께 깃들고 있고요. 또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K스틸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5년 단위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재정 세제 지원, 녹색 철강 기술 개발,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포괄적으로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초당적으로 참여해서 이르면 4일에 발의가 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 법안이 당장 관세를 낮추진 못합니다. 철강업계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중소, 중견업체의 운영 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국내 물류비를 보전해주는 등 생존을 위한 대책이 먼저 필요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미국 내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게 답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환경, 노동 규제, 인허가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좀 많기 때문에 기업 혼자서는 어렵고요.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과 또 외교 협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철강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좀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50%라는 높은 장벽을 좀 당분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당장 관세를 또 낮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스탠스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연 맞을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니까요. 이 협상들, 이 제도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대한 약관이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자동차, 이 차량을 수리할 때 제조사에 대한 정품 부품 대신에 정부가 인증한 품질 인증 부품을 먼저 쓰게 되는 건데요. 보험료를 낮추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좀 불안감이 짙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 어떤 변화인지도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이 제조사가 직접 만든 정품 부품, 그러니까 이 OEM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8월 16일부터는 상황이 바뀌는데요. 같은 기능을 하는 품질 인증 부품이 있다면 이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책정이 됩니다. 품질 인증 부품이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품질을 인증한 대체 부품들을 말합니다. 가격이 정품보다는 30에서 40%가량 저렴해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가 줄어들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보험료도 인하될 거라는 게 당국과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자동차 대물배상 수리비가 4조 원을 넘었고 그중 절반이 부품비였으니까 절감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차를 정품으로 고치고 싶을 때 차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서 선택권이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인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문제가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중국산 저가 부품이 지금 대거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러할 가능성까지 지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중국산 저가 부품이 대부분이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국산 차용 인증 부품은 국내에서 정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수입 차용 부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쓰게 됩니다. 중국산 비중은 전체의 1% 정도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증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괜찮다 하면은 도장을 찍는 수준이 아니라 신청부터 공장 심사, 품질 시험, 결과 평가와 또 판매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7단계를 모두 거쳐야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자체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같은 공인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품질은 정품과 같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와 보험개발원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충돌 시험에서도 안정성 차이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품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저가 부품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인증 자체는 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품질도 뭐 정품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소비자들은 역시나 내 차 뭐 정품으로 고치고 싶다라는 입장들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갈지도 좀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라든지 이런 불편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이 이 법안 제도 시행이 좀 강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차주가 원하지 않아도 인증 부품으로 고쳐질 수가 있고 또 정품을 쓰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인증 부품으로 수리를 하면 제조사 보증이나 리콜 서비스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중고차로 되팔 때도 차량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있었던 대체 부품 사용 시 보험료 할인이라는 특약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갈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에 직결되는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은 정품을 쓰고 외장 부품부터 단계적으로 인증 부품을 확대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토부도 이런 불만들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택권 보장과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품질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보험사와 정부, 부품업계가 소통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강점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차량 보증 문제라든지 소비자 선택권에 있어서는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6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대한 약관이 바뀌게 되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안심을 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이 될지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건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